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제시한 최후 통첩 시한 오늘 저녁 8시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시한 연장이 없다고 못 박았고 미군 공습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민당국이 갓 결혼한 현역 미군 병사의 아내를 군부대 안에서 체포해 구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군 단체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이민당국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민자를 추적하고 체포하는 민간 업체들과 대규모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엘라베마주에 소재한 현대자동차 공장 직원이 동료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회사의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해고까지 됐다고 주장하며 2천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의 불법 현금 지급 관행이 최근 연방당국의 대대적 단속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J 트랜짓이 버겐 카운티 등 뉴저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무료 셔틀 시범 프로그램인 마이크로링크를 시작했습니다. 뉴욕시 퀸즈 지역의 대규모 주택 개발 계획인 써니사이드 야드 프로젝트가 기대와 우려 속에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헬무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무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민당국이 갓 결혼한 현역 미군 병사의 아내를 군부대 안에서 체포해 구금했습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군 가족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포트 존슨 기지에서 복무 중인 23살 매튜 블랭크 하사는 지난 2일 결혼한 지 불과 며칠 된 22살 아내 애니 라모스와 함께 기지 방문자 센터를 찾았습니다. 군인 배우자 신분증과 건강보험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내 라모스는 온두라스 태생으로 생후 20개월이던 2005년 가족과 함께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범죄 전력이었고 현재 대학에서 생화학을 전공 중입니다. 부부는 결혼 전부터 변호사를 고용해 합법적인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러나 라모스에게 비자도 영주권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기지 측은 즉시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에 연락했고 라모스는 현장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군사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라모스는 현재 루이지애나주 바실에 있는 이민자 구금 시설에 수용된 상태입니다. 라모스가 추방명령을 받은 것은 생후 20개월 때였습니다. 2005년 가족이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궐석 재판으로 추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라모스는 2020년 불법 입국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를 신청했지만 트럼프 일기 행정부가 신규 신청을 중단시키면서 끝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라모스는 합법적 체류 자격이었고 법원의 최종 추방명령도 내려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 예비역 중령 출신 이민법 전문가 마거리 스톡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이었다면 라모스 같은 경우는 구금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적 지위를 얻으려다 오히려 체포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군 사기에 나쁘고 자발적 입대 의지도 꺾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민당국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미등록 이민자를 추적하고 체포하는 민간 업체들과 대규모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윤리적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확성보다 속도를 우선시하는 방식이어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수십 개 민간업체를 동원해 미등록 이민자 추적에 나서고 있습니다. 방식은 아이스가 보유한 미등록 이민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신원 정보를 민간업체에 넘기면 업체들이 인공지능으로 이들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 아이스에 보고하고 아이스가 출동해 체포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활용되는 기법이 이른바 스킵 트레이싱입니다. 공공기록과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정보, 현장 감시 등을 결합해 특정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원래 채권 추심이나 사설 탐정업계에서 쓰이던 기법이 이민 단속에 본격 도입된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 미국이민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아이스는 매달 민간업체들의 최대 5만 명의 신원 정보를 넘기고 있으며 프로그램이 확대될 경우 추적 대상은 총 100만 명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계약 규모는 지난해 12월 체결된 계약만 13건으로 총액은 약 12억 달러에 달합니다. 일부 업체는 이민 분야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체들에는 속도에 따른 성과급도 지급되는데 1, 2주 안에 대상자를 찾아내면 추가 보너스를 받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정확성입니다. 미국 이민협의회는 인공지능과
안면 인식 기술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가 제공하는 부정확한 정보가 무고한 사람의 체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기밀 정보, 즉 의뢰인의 주소 등이 아이스와 공유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협의회는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되는지, 정확도는 어떻게 검증되는지, 오류 발생 시 어떻게 시정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탐사 보도 매체 인터셉트는 디지털 추적과 현장 감시를 결합할 경우 최대 150만 명의 이민자가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미국 이민협의회는 인공지능은 기존의 법적, 윤리적 우려를 증폭시키는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민 단속이 전례 없는 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엘리바마주에 소재한 현대 자동차 공장이 직원들 간에 발생한 폭행 사건에 부적절하게 대응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까지 일으켰다며 피소됐습니다. 원고는 임신 중이었던 당시 동료의 폭행으로 유산한 뒤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해고까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미시간주에 소재한 현대차 계열사에서는 임금 체불을 둘러싼 집단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라베마주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근무하던 여직원 미티나 글렌이 동료 직원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며 2천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글렌은 지난 1일 회사와 파견업체, 온인스태핑, 공장 관리자 및 직원들을 상대로 해당 내용에 대한 2천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으며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2023년 10월 28일 엘라베마 공장 생산 라인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알리아 카일즈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폭행 전부터 동료들에게 자신이 글렌을 폭행할 것이라며 수차례 위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글렌은 여러 차례 관리자에게 보고했지만 회사는 적절히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폭행은 생산라인 공장 내부에서 발생했으며 카일즈가 글렌을 밀치는 과정에서 글렌은 차량 설비에 머리를 부딪혀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관리자들은 이를 제지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려는 노력조차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입니다. 원고는 사건 당시 임신 중이었으며 폭행을 당한 뒤 유산했고 이후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 글렌은 회사로부터 사과는커녕 되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해고 사유 역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과 건강보험을 상실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불안으로 내몰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원고 측은 가해자가 사건 장면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해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측은 현대차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직원 관리와 사건 대응, 사후 조치 등 전반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송에는 폭행에 따른 유산, 정신적 피해, 부당해고, 임금 손실,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책임이 포함되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됐습니다. 한편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모비스 아메리카 역시 임금 문제로 공정근로기준법 위반 소송에 직면한 상태로 최근 3년간 동일한 임금 체계를 적용받은 시간제 직원 수백에서 수천 명이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멈춘 듯했던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의 불법 현금 지급 관행이 단속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월 6일 연방합동수사팀은 퀸즈 플러싱의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 두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중 한 곳은 폐쇄됐고 한인 업주와 직원 등 2명은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사기 공모 혐의로 체포돼 현재 사법 처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단속 직후 대부분의 한인 데이케어 센터들은 즉각 현금 지급을 중단하고 몸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채 한 달도 가지 않았습니다. 뉴욕 한국일보에 따르면 현재 뉴욕 일원 약 30개 한인 데이케어 센터 가운데 10곳 안팎이 이미 현금 지급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주 3일 이상 등록 기준으로 월 300에서 700달러, 주 7일 등록 회원에게는 1000에서 1300달러까지 현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부 센터들도 상품권이나 선물 제공 등 편법으로 회원 붙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케어 센터가 당국으로부터 받는 메디케이드 예산 1인당 하루 80에서 70달러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회원들에게 되돌려주는 셈으로 연방 및 주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정직하게 운영하고 싶어도 옆 센터가 돈을 풀면 회원을 다 빼앗기게 된다며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치킨 게임이 재개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10년 넘게 반복되어 온 관행이 이번에도 단속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되살아나면서 일회성 단속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NJ 트랜짓이 뉴저지 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무료 셔틀 시범 프로그램인 마이크로 링크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NJ 트랜짓이 무료로 버스 정류장이나 대중교통 인근 주차장까지 데려다주는 셔틀 프로그램인 마이크로링크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인 비아와 협력해 운영되며 연방교통청으로부터 7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 추진됩니다. 현재 서비스는 시범 프로그램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우선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인 버겐 카운티의 버겐필드, 잉구루드, 티넥, 테너플라이, 그리고 몬머스 카운티의 프리홀드, 마날라판 등입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마이크로링크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 973-233-4047을 통해 차량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우버나 리프트처럼 필요할 때 차량을 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출발하기 20분에서 30분 전에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차량은 장애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지만 기존 장애인 전용 교통 서비스인 액세스 링크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서비스입니다. 마이클 쉘 뉴저지 주지사는 마이크로 링크는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도와 이용하기 쉬운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민들이 있는 곳에서 출발해 대중교통 인근 파크앤라이드 지역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무료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2년간 무료 운영될 예정이며 이후 유료 전환 및 서비스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퀸즈 지역의 대규모 주택 개발 계획인 써니사이드 야드 프로젝트가 기대와 우려 속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수만 세대 규모의 주택 공급이 예상돼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완공까지 최대 100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퀸즈 지역 주민들은 어제 써니사이드 야드 개발 프로젝트의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공개회의에 참석해 사업의 타당성과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십 년간 논의되어 온 대형 주택 개발 사업으로 완공 시 지역사회와 도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의 핵심은 현재 하루 약 800대의 열차가 운행되는 철도 차량기지 위에 대형 플랫폼, 이른바 데크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시 당국은 이 데크가 완공될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철도 차량기지 위로 세워지는 구조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발안에는 약 12,000세대의 신규 주택 건설이 포함되며 이 중 절반가량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저렴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 학교, 상업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 다양한 기반시설도 함께 조성될 계획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써니사이드 야즈 개발 사업을 맨해튼의 허드슨 야즈 개발보다 더 큰 규모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프로젝트 개발 전체 면적이 거버너스 아일랜드에 버금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완공까지 최소 50년에서 최대 10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개념적으로는 미래를 위해 기대되는 사업이지만 이 시간표대로라면 우리가 살아서 완공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어제 열린 회의에는 수백 명의 주민이 참석해 연방정부와의 협력 여부, 사업 추진 일정,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줄리 원 시의원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2020년에 발표된 기존 마스터 플랜은 즉시 착공 가능한 수준의 사업 계획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용 문제 역시 핵심 쟁점입니다. 시 당국은 철도 차량기지 위에 데크를 건설하는 데만 최소 21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형 프로젝트가 장기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최대 100년이 소요돼 당장 주택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줄리원 의원은 우리는 지금 당장 주택 위기를 겪고 있다며 시급한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펜실베니아주의 한 동물원에서 17개월 영아가 늑대 우리의 손을 집어넣었다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35분쯤 허쉬파크 내 주 아메리카 야생 동물원에서 17개월 된 남아가 바깥쪽 목재 울타리 틈을 기어들어가 안쪽 금속 울타리까지 접근한 뒤 손을 집어넣었고 늑대 한 마리가 아이의 손을 물었습니다. 주변 목격자들이 재빨리 개입해 아이를 구조했으며 부상은 경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부모는 약 7에서 9m 떨어진 벤치에 앉아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부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동물원 측은 늑대가 아이를 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야생동물의 본능적 반응이었다며 관람객은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지 말고 항상 어린이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여성이 화이자의 피임 주사제 데포프로베라를 맞은 뒤 비암성 뇌종양인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다며 화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주리주에 거주하는 채모 씨는 지난달 20일 플로리다 연방지법에 낸 소장에서 병의 상관관계가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화이자가 경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 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해당 주사를 맞은 뒤 심한 두통과 시각장애를 겪었고 뇌수막염 진단을 받아 수술까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제기된 관련 소송은 약 4,000건에 달하며 FDA는 지난해 12월 데포프로베라에 뇌종양 위험 경고 라벨 부착을 승인했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에 따르면 코로나 경로회관의 김송영희 셰프가 지난달 26일 뉴욕시 노인부 NYC 에이징이 주최한 플랜트 포워드 쿡오프 요리 경연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행사는 노인복지 현장에서 식물성 기반의 건강한 식사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뉴욕시 전역 노인복지센터 소속 셰프 8명이 참가한 가운데 맨해튼 시티 하비스트 행사장에서 열렸습니다. 김 셰프는 이번 행사에서 신선한 제철 채소와 한국 전통 양념을 활용한 채식 비빔밥을 출품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우승했습니다. KCS는 이번 수상이 뉴욕 전역 다문화 노인복지 현장에서 한국 음식 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이 공식 유튜브 채널 동포오늘, 오늘부터 재외동포 참여형 정책 소통 채널로 개편해 운영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재외동포가 정책을 직접 묻고 정부가 실시간으로 답하는 재외동포청 라이브가 신설되고 재외동포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특집 프로그램도 월 1회 운영됩니다. 또 세계 각국 한인 방송 뉴스를 편성해 지역별 동포 소식을 공유하는 주간 글로벌 동포 뉴스도 정기적으로 제공됩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정부와 동포를 직접 연결하는 디지털 소통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მს브로우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მს브로우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7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